자랑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칼이 된다.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기쁨을 나누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함께 기뻐하자는 마음이었다. 순수한 의도였다. 그런데 그 순수한 의도가 상대의 가슴에 도착했을 때는 칼이 되어 있다. 말한 사람은 꽃을 건넨 줄 알지만 받은 사람은 가시에 찔린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다.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을 유배 생활했다. 18년.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유배지에서 보낸 것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이 가장 많이 한 일은 학문 연구가 아니었다.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다. 목민심서를 완성하면서도 경세유표를 집필하면서도 틈만 나면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려면 정약용 자신의 삶을 봐야 한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잘나가는 관료였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수원 화성 건설에 참여했고 암행어사를 지냈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뛰어남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 능력을 드러냈고 자기 업적을 내세웠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적이 생겼다.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리고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18년의 유배. 잘 나가던 시절에 드러낸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드러내면 잃는다. 감추면 지킨다. 자랑하면 적이 생기고 겸손하면 벗이 남는다.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려 편지를 쓴 것이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처럼 드러내지 말라고. 잘 되는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고. 정약용은 편지에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보라. 수십 년을 쌓은 관계가 있다. 수십 년을 쌓은 신뢰가 있다. 수십 년을 쌓은 우정이 있다. 그것이 단 한 번의 자랑으로 재처럼 날아간다. 한 번이다. 수십 년이 한 번으로 무너진다. 쌓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기 인생으로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경고가 이론이 아니라 피와 살에서 나온 것이다. 200년이 지난 지금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더 유효하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관계는 줄어든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졌다. 관계가 하나 깨져도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다르다. 새로운 관계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남아있는 사람이 전부다. 오랜 친구, 이웃, 형제, 지인. 이 사람들이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을 자랑 한마디로 부러뜨릴 수 있다. 떠올려보라. 오랫동안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친구와의 만남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공기를 차갑게 만들던 순간을, 상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고 대화의 흐름이 어색해지고 그 이후로 왠지 연락이 뜸해지던 경험을, 그때 당신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떠오르는가? 아마 자랑이었을 것이다. 본인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상대에게는 자랑으로 들렸을 것이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입에 자물쇠를 채워서라도 참아야 할 자랑 5가지를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그 자랑 대신 무엇을 말해야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첫 번째 자물쇠부터 채워보자. 가장 흔하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자랑. 돈 이야기다. 돈 이야기가 왜 가장 즉각적인가? 다른 자랑은 그래도 한 번쯤 곱씹어야 아프다. 그런데 돈 이야기는 듣는 순간 아프다. 비교가 자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저절로 켜진다. 이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가 얼마인가. 이 계산이 끝나는데 3초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3초 뒤에 밀려오는 감정은 축하가 아니다. 씁쓸함이다. 첫 번째 자물쇠. 통장 잔고다. 오랜 친구와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당신이 대답한다. 뭐, 별일 없이. 연금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여유 있게 살고 있어. 당신은 안도감을 표현한 것뿐이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뜻이었다. 자랑할 의도가 없었다. 순수했다. 그런데 상대의 표정을 보라. 미소가 살짝 굳는다.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커피잔을 든 손이 멈칫한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다. 연금이 괜찮다고? 얼마나 나오는 거지? 나는 매달 50만 원도 안 되는데. 여유 있다고? 나는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당신이 보낸 것은 감사였다. 상대가 받은 것은 격차였다. 같은 말인데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해석이 정반대다. 이것이 돈 이야기의 본질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비교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한마디가 더 붙으면 상처가 깊어진다. 우리 큰아들이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줘서. 이것은 돈 자랑이면서 동시에 자식 자랑이다. 이중칼이다. 듣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당한다. 경제적 여유와 자식의 효심을. 자기 자식은 용돈은커녕 오히려 손을 벌리는데 한마디에 두 군데를 찔린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려보라. 누군가 자기 풍족함을 이야기할 때 속이 어떠했는가. 겉으로는 좋겠다 부럽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의 다음 만남이 슬슬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는가. 만나면 또 저런 이야기를 듣겠지. 또 비교당하겠지.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가 식는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기쁨을 나누려 했을 뿐인데 관계가 식어버렸다. 노년에 이것이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젊을 때는 경제적 격차가 있어도 앞으로 나도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미래가 열려 있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 소득이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시기다. 더 벌 수 없다. 이 상태에서 듣는 돈 이야기는 젊을 때와 무게가 다르다. 희망 없는 비교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두 번째 자물쇠. 집값과 재산 이야기다. 돈 이야기의 변형이지만 이것은 숫자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우리 아파트가 3억이 올랐어. 재개발되면서 집값이 2배가 됐어. 주식 투자로 좀 쏠쏠하게 벌었어. 이런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숫자가 들어가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정밀한 계산이 시작된다. 3억이 올랐다고? 그러면 이 사람 아파트가 원래 얼마였으니 지금 얼마겠구나. 내 아파트는 얼마니까 차이가 이만큼이구나. 나는 평생 일해도 저 차이를 메울 수 없구나. 숫자는 모호한 표현보다 10배 더 아프다. 여유 있게 살고 있어는 그래도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상에 머문다. 그런데 3억이 올랐어는 칼로 정확히 찌르는 것이다. 금액이 선명하니까. 비교가 정밀해지니까. 정밀한 비교는 정밀한 상처를 남긴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기서 빛난다. 정약용은 말했다.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베풀어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해야 하는 수고도 없다. 재물은 드러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거나 필요한 곳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러내면 시기를 부르고 감추면 평화를 지킨다. 200년 전의 말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맞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입이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 표현하면 자랑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베풀미 된다. 어려운 친구에게 밥을 사고 조용히 돕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 그것이 재물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입으로 자랑하는 것은 재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돈 이야기와 재산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자물쇠를 채워라. 연금이 얼마인지,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자식이 얼마를 보내주는지. 이 숫자들은 입안에 가두어두라. 꺼내는 순간 칼이 된다. 그리고 그 칼에 가장 먼저 베이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돈 이야기보다 더 위험한 자랑이 있다.
더 흔하고, 더 본능적이고, 더 멈추기 어려운 자랑. 세 번째 자물쇠를 채워야 할 것. 자식 이야기다. 자식 이야기는 왜 더 위험한가? 돈 자랑은 그래도 의식하면 멈출 수 있다. 자기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입을 다물 수 있다. 그런데 자식 자랑은 다르다. 자기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부모의 본능이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 기쁘면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입 밖에 나온다. 멈추기가 가장 어렵다.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세 번째 자물쇠. 자식의 성공이다. 친구 모임에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온다.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갔어. 둘째가 의사 됐다. 전문에 땄어. 막내가 미국에서 박사 받았어. 기쁜 일이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랑스럽다. 그래서 입이 열린다.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상대의 자식은 어떤가? 혹시 취업을 못해서 3년째 집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혼을 해서 손주를 데리고 부모 집에 돌아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를 받을 수는 없다. 누군가의 자식은 순탄하고 누군가의 자식은 험난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당신이 자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된다. 저 사람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했어. 저 사람 딸은 의사인데 우리 딸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 이 비교에서 오는 감정은 축하가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자기 자식이 부끄럽다는 감정.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곧바로 원망으로 변한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왜 우리 애는 저렇게 못할까? 이 원망이 결국 자기 자식에게 향한다. 여기서 무서운 것이 드러난다. 당신의 자식 자랑이 다른 가정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상대 부모가 자기 자식과 비교하고 비교에서 오는 원망이 자기 자식에게 향하고 너는 왜 남의 집 자식만 못하냐는 말이 나오고 다른 가정의 밥상이 불편해진다.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니다. 물론 부모가 뒷바라지를 했다. 교육비를 댔다. 밤잠을 줄여가며 키웠다. 그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과를 이룬 것은 자식 본인의 노력이다. 자식이 시험을 받고, 자식이 면접을 받고, 자식이 밤새 공부했다. 그런데 부모가 나서서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공인 양 떠벌리는구나. 자식의 후광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는구나.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서라.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지 마라. 이것은 아들에게 한 말이지만 뒤집으면 부모에게도 해당한다. 자식의 이름에 기대지 마라. 자식의 성공을 자기 것인 양 내세우지 마라.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있다. 각자의 업적은 각자의 것이다. 더 슬픈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의 자식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굳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다. 세상은 좁다. 소문은 알아서 퍼진다. 오히려 당신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듣기 싫어한다. 또 자식 자랑이야라는 표정을 숨기면서 좋겠다를 말한다. 그 좋겠다는 축하가 아니라 대화를 끝내려는 신호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담담하게. 그저 열심히 살고 있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자기 할 일 찾아서 하고 있더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나라에서 박사를 받았는지는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한 꺼내지 마라. 상대가 물어봐도 짧게 답하고 바로 돌려라. 당신 자녀분은 요즘 어때요? 이 한마디가 자랑을 대화로 바꿔준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본능이다. 멈추기 어렵다. 그래서 자물쇠가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채워야 한다. 자식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마다 상대의 자식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만 떠올려 보라. 그 한 번의 떠올림이 자물쇠가 된다. 내 기쁨이 상대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입이 저절로 다물어진다. 3가지 자물쇠를 채웠다. 돈, 재산, 자식. 그런데 아직 2가지가 남아있다. 4번째 자물쇠는 다른 3가지와 성격이 좀 다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랑이다. 빌려온 것의 자랑. 인맥이다. 빌려온 것의 자랑이라고 했다. 돈, 재산, 자식. 이 3가지는 그래도 자기 것이다. 자기가 벌었고, 자기가 모았고, 자기가 키웠다. 그런데 4번째 자랑은 다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랑이다.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잘 차려입었다고 뻐기는 것과 같다. 벗기면 남는 것이 없다. 4번째 자물쇠. 인맥이다. 나는 국회의원 누구랑 친해? 대기업 회장이랑 골프 쳤어. 유명한 의사가 내 후배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명확하다.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반대다. 처음에는 신기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구나. 잠깐의 감탄이다. 그런데 3초 뒤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지위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잖아. 그리고 곧 이런 생각까지 이어진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남의 이름을 빌려야 자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초라한 사람이구나. 인맥 자랑은 자기를 높이려다 자기를 낮추는 역설이다. 올리려고 한 말이 오히려 내린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소외시킨다. 상대는 느낀다.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당신의 화려한 인맥 앞에서 내 평범한 인간관계가 초라해 보인다. 이 소외감이 대화를 얼어붙게 만든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신의 인맥에 비하면 볼품없어 보이니까 입을 다물게 된다. 대화의 온도가 식고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관계가 멀어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다. 관직에 있을 때 정약용 주변에는 사람이 넘쳤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는 관료니까. 정약용과 친하다는 것이 곧 권력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유배를 가자 어떻게 됐는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이 사라졌다. 권력이 사라지니 사람도 사라졌다. 빌려온 것은 사라진다. 남의 권위에 기대어 모인 관계는 그 권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남의 이름으로 쌓은 것은 모래 위의 성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인품으로 맺은 관계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5번째 자물쇠. 받은 도움과 혜택이다. 이것은 가장 미묘한 자랑이다. 자랑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들이 나를 해외여행에 데려갔어. 정부에서 특별 지원금을 줬어. 병원에서 VIP로 대우해줬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 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린다. 왜 저 사람만 운이 좋을까? 나는 왜 그런 혜택을 못 받을까? 내 아들은 해외여행은커녕 안부 전화도 안 하는데. 나는 정부 지원금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는데. 시기와 서운함이 동시에 올라온다. 시기는 당신에 대한 질투를 만들고 서운함은 자기 가족에 대한 원망을 만든다. 당신의 감사 표현이 상대에게는 이중 고통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 미묘한 문제가 있다. 받은 혜택을 자랑하면 상대에게 기대를 자극한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다고?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어? 아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어떤 아들을 키웠길래? 당신은 감사를 나눈 것인데 상대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자기 처지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대화가 복잡해진다. 단순한 감사 표현이 시기, 기대, 비교,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변한다. 관계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깨달은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임금의 총애라는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혜택을 숨기지 못했다. 정조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날수록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시기가 결국 유배의 빌미가 되었다. 받은 혜택을 드러내면 시기를 부르고 시기가 쌓이면 화가 된다. 받은 것은 조용히 감사하고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지혜다. 5개의 자물쇠를 모두 살펴봤다. 통장 잔고, 집값과 재산, 자식의 성공, 인맥, 받은 혜택.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말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려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비교를 당하는 것이다.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다. 꽃을 건넨 줄 알았는데 가시를 찔렀다. 기쁨을 나눈 줄 알았는데 상처를 줬다. 이 간극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고 모르는 사람이 관계를 잃는다. 그렇다면 자랑을 아예 안 할 수 있는가? 아예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인간이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자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바꿀 수는 있다. 자랑이 칼이 되지 않게 바꿀 수는 있다. 화법을 바꾸면 된다. 화법을 바꾸면 자랑이 나눔이 된다. 같은 기쁨을, 같은 내용을,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도 상대의 가슴에 칼을 꽂지 않을 수 있다. 자물쇠를 채우되 입을 완전히 잠그라는 것이 아니다. 잠그는 것은 5가지 자랑이고 여는 것은 5가지 화법이다. 첫 번째 화법. 공을 돌려라.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가 아니라 아이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어로 바꿔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투자를 잘해서 좀 벌었어가 아니라 때를 잘 만난 거지. 운이 좋았다로 바꿔라. 공을 자기에게서 돌리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덕분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느낀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같은 내용인데 주어를 바꾸면 자랑이 감사가 된다. 두 번째 화법. 결과 대신 과정을 말하라. 손자가 서울대에 갔어. 이것은 결과다. 결과를 말하면 비교가 시작된다. 서울대와 내 손자의 대학이 즉시 비교된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손자가 요즘 공부를 좀 즐기더라. 하고 싶은 걸 찾은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을 말하면 공감이 시작된다. 누구나 손주가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결과는 질투를 낳고 과정은 공감을 낳는다. 같은 기쁨인데 어디를 꺼내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정반대가 된다. 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어가 아니라 요즘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어로 바꿔라. 금액이 사라졌다. 대신 배움의 즐거움이 남았다. 듣는 사람은 계산기를 꺼내지 않는다. 대신 나도 배워볼까 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 같은 경험인데 꺼내는 면이 다르다. 세 번째 화법. 되물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이야기를 한 뒤에는 반드시 상대에게 물어라. 당신 손주는 요즘 어때? 댁은 건강하시고?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대화의 방향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다. 한쪽만 이야기하면 자랑이 된다. 서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된다. 자랑과 대화의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만 말하면 자랑이고 서로 말하면 나눔이다. 되묻는 것에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다.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자기 이야기를 한 뒤 상대에게 물어보면 상대는 느낀다. 이 사람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들으려 하는구나. 이 느낌이 자랑의 독을 해독해준다. 설령 앞에서 한 말이 조금 자랑처럼 들렸더라도 뒤에서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면 상대의 마음이 풀린다. 네 번째 화법. 숫자를 피하라. 숫자는 비교의 연료다.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켜진다. 연금이 200만 원 나와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로 바꿔라. 아파트가 3억 올랐어가 아니라
집값이 좀 안정적이라 다행이야로 바꿔라. 아들이 매달 100만 원 보내줘가 아니라 가끔 용돈을 보태주더라로 바꿔라. 구체적 금액이 사라지면 비교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밀도가 떨어지면 상처의 깊이도 얕아진다.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불성실한 것이 아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다. 5번째 화법. 소소한 기쁨을 나눠라. 큰 성공보다 작은 행복이 공감을 산다.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어보다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어가 훨씬 안전하다. 해외여행 다녀왔어보다 집 앞 공원에서 본 벚꽃이 정말 예뻤어가 훨씬 따뜻하다. 왜 그런가? 작은 기쁨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했든 평범하든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보편적인 기쁨을 나눌 때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고 함께 웃는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권력과 명예를 잃은 뒤에야 보인 것들이 있었다. 강진의 아침 안개, 차 한 잔의 여유,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 봄에 피는 매화 한 송이. 거대한 것을 전부 빼앗긴 뒤에야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 보였다. 정약용은 그 작은 기쁨들을 편지에 적었다.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의 관직의 영광이 아니라 매화의 아름다움을 적었다. 가장 작은 곳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이다. 5가지 화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공을 돌리고, 과정을 말하고, 되물어주고, 숫자를 피하고, 소소한 기쁨을 나눠라.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자랑이 나눔이 된다. 칼이 꽃이 된다. 자물쇠를 채우되 다른 문을 여는 것이다. 자랑의 문은 닫고 나눔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이 5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보라. 대화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온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도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 화법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다. 기술 너머에 더 깊은 것이 있다. 왜 자랑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볼 필요가 있다. 자랑을 하는 이유는 2가지 중 하나다. 기쁨을 나누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은 순수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런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자랑은 2번째에 가깝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부러움을 받고 싶은 것이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나쁜 감정인가? 아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다. 그런데 이 욕구를 자랑으로 채우려 하면 역효과가 난다. 부러움을 받으려 했는데 시기를 받는다. 인정을 받으려 했는데 거리감을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젊은 시절 정약용은 인정받고 싶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드러낼수록 적이 늘어나는 것을 몰랐다. 유배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드러내서 얻은 인정은 한순간이었고 드러내서 생긴 적은 평생이었다. 진정한 인정은 자랑에서 오지 않는다. 삶에서 온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진짜 인정이다. 입으로 자랑해서 받는 인정은 가짜다. 순간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인정은 진짜다. 영원하다. 떠올려보라. 당신이 존경하는 어른을, 당신의 아버지, 동네 어르신, 은사. 그분들은 자기 자랑을 했는가? 돈이 얼마 있다고 말했는가? 자식이 뭘 했다고 떠벌렸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랐다. 자랑해서 존경받은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다. 겸손해서 존경받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노년이다. 자랑하며 살아온 사람의 노후를 상상해보라.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인맥 이야기, 받은 혜택 이야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줬다. 예의상 웃어줬다. 좋겠다, 대단하다를 말해줬다. 그런데 한 번
2번, 3번 반복되면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 만나면 또 자랑 들어야 해. 만나고 나면 기분만 씁쓸해. 하나둘 연락이 뜸해진다.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 70대가 되어 전화기를 들어보면 연락할 사람이 없다.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다. 평생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노년의 곁에 아무도 없다.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의 노후를 상상해보라. 좋은 일이 있어도 운이 좋았어로 넘겼다. 자식이 잘 돼도 그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로 답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상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상대의 어려움에 함께 걱정했다. 70대가 되어도 전화가 온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편하니까, 비교당하지 않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는 느낌이 드니까, 사람이 곁에 남아있다. 자랑하지 않았는데, 아니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 다시 정약용의 편지로 돌아가 보자.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제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만다. 정약용이 이 말을 유배지에서 쓴 것이 의미심장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쓴 것이다. 권력도 명예도 관직도 전부 잃은 뒤에 쓴 것이다. 전부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고다. 잃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드러내면 잃는다. 감추면 지킨다. 자랑하면 적이 생기고 겸손하면 벗이 남는다. 당신은 아직 잃지 않았다. 아직 곁에 사람이 있다. 아직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지켜라. 자랑 한마디로 잃지 마라. 정약용은 전부 잃은 뒤에 깨달았지만 당신은 잃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의미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얕은 개울은 요란하다. 물이 깊으면 조용히 흐르고 물이 얕으면 시끄럽게 흐른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얕은 개울과 같다. 요란하지만 깊이가 없다. 겸손한 사람은 깊은 우물과 같다. 조용하지만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울이 아니라 우물을 찾아간다. 목이 마를 때 찾는 것은 시끄러운 개울이 아니라 깊은 우물이다. 오늘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한 번만 삼켜라. 자물쇠를 하나 채워라. 그리고 대신 상대에게 물어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자랑보다 강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깊은 우물로 만들어준다. 조용하지만 사람이 찾아오는 우물로, 시끄럽지 않지만 마르지 않는 우물로.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다산의 충고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